자, 그다음 다음 띠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띠지에 보면 또 한국 문학이 당도한 올곧은 따스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 올곧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PC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정치적 올바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이제 앞서는 이제 20세기를 산 여자는 심시선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올곧은 따스함은 이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등장한 어떤 심시선 가족들의 삶의 묘사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엔 심진경 선생님. 뭐 여기에 등장하는 남자들 사실 이 가족 안에서 계속 그 가족 구성원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남자들은 다 PC한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어떤 식의 표현을 하냐면은 애잔한 162페이지에 애잔한 남자들만이 심시선의 가게에 존재할 수 있는지도 몰랐다. 열정에서 비롯된 추문도 유령처럼 희미해졌다가 결국 농담이 되는 걸 견딜 수 있는 남자들만이 그러니까는 사실 이런 남자들만이 이 심시선의 가게도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남자들이고 또 사실 여기서 이제 뭐 규림인가 그 남자애도 이제 자기 여사친이 그런 식으로 인터넷상에서 뭐 이렇게 편집돼서 뭐 그렇게 합성돼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놀림의 대상이 성희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를 자기는 이제 몰랐고 사실은 그때 그 일에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드문 어떤 10대 남자 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여기에 그 이 집의 유일한 아들인 이명준 같은 경우도 자기 부인에 대해서 항상 나보다 더 재능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 이제 딸 때문에 그 부인이 이제 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것에 대해서 늘 미안해하고 그 다음에 누나들이 이제 막 너 그러다가 이혼당한다고 막 그러니까 부인한테 가서 이제 막 이렇게 나 그러다가 이혼당해? 막 이혼당한 일을 아무튼 굉장히 이게 좀 유한 남자들, 부드러운 남자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남성다움이라고 그동안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해왔던 굉장히 호전적이고 적극적이고 뭐 아무튼 그런 남자 그래서 심지어 폭력적인 그러한 남자들은 사실 이 가계도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심시선의 가계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남자들은 어떤 점에서는 정말 좀 여성화된 남성들.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 도둑 일기에 나오는 그런 계집 남창과 같은 혐오적 의미에서 여성화된 남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훨씬 더 그런 그러니까 뭔가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한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그런 남자들만 이 가게에서 살아남고 이 남자들을 다 그렇게 그리는 방식이 굉장히 PC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사실은 이 소설 안에는 갈등이 없어요. 가족들 사이에. 다 따뜻하고, 다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다 조심스러워하고, 내 이 한마디가, 얘의 어떤 거를, 뭐, 그때 우윤이 이제 그린 어떤 크리처의, 이 호주머니에 뭐가 있었는데, 그 호주머니에 얘가 강산이 있었는데, 그 얘기가 이제 이 화수에 그런 거를, 떠올릴까봐 이게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섬세함, 배려심, 이런 걸로 다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그 심시선 밖에 이거 던진 나이프 던진 그 화가 있잖아요. 독일 화가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모든 사람이 다 따뜻해요. 그래서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그런 식의 갈등이 없다는 거. 갈등은 외부에서 오는 거고 그렇죠. 이 가족은 바로 이 갈등을 이렇게 잠재우거나 그로부터 받은 상처를 이렇게 치유해주는 그러한 공간이고 구성원이라는 거죠. 굉장히 일종의 여성적 유토피아인 것 같아요. 뭐 이러한 세계 하나쯤은 있어도 좋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그 과정이 너무 생략되어 있고 너무 손쉽다라는 그런 생각 드네요. 네. 박현 선생님.
방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갈등의 외부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주 의도적이고 이 텍스트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논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한국 문학이 봉착하고 있는 뭐 변화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대응이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자구책이면서 또 나쁘게 표현하자면 폐쇄성일 수도 있는 이 여러 가지의 공교로운 문제들이 여기에 걸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충돌,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돌과 갈등만으로도 사실 여기 소설 속에 있는 인물들의 세계가 이미 핍박받고 있고 이미 고통받고 있고 이미 다들 너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달리 이야기를 하면.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소설을 읽기 위한 우리의 맥락화가 굉장히 부단히 동시대 현실을 미리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었을 때 뭐 최근에 일어났던 버닝썬 그리고 엠번방 이 모든 어떤 여성적인 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남성적 폭력에 대한 이 맥락화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이미 세상과 갈등하고 충돌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일종의 심리적 스키마 세상에 대하여 이미 학습되어 있는 이 스키마를 가진 사람들이 사실 이 텍스트 안에서의 인물들의 세계 안에 공감할 수 있고 여기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정치적으로 올바름을 지나치게 신경 쓴 작품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은 거기에 대하여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독자들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나름대로 효용성 있는 텍스트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참 소설의 효용성을 얘기를 해야 하네요 우리가 그쵸? 박건우 선생님. 네, 저도 약간 박일원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에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 과거에는 문학이라는 것의 위상도 지금보다 훨씬 컸고 그 문학이라는 것이 하나의 세계를 구성을 하고 픽션이지만 그 세계 속에서 뭔가 총체적인 그 사회를 바라보는 세계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세계가 나타나는 것이 문학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문학이라는 것이 이미 현실과 연결이 꽉 물려 있고 그리고 그 문학을 이해하는 것이 현실이나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담론들을 이미 독자들이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것이 이해되고 그것을 또 작가나 독자들도 이미 당연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미 문학 속으로 현실이 틈입했다고도 볼 수 있고 소설적 세계가 현실적 세계와 섞여 들어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을 근본적인 변화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으나 확실히 과거의 세계와 과거의 문학이 만들어냈던 세계와 지금 문학이 만들어내는 세계는 좀 다르다.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징후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 이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 드라마가 떠오르더라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 악인이라고는 한 명도 나오지 않거든요. 갈등도 없어요. 정말 의사들이 그렇게 천사 같은 의사들만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인물들 그리고 뭐 주변적인 인물들도 대부분 악역이라고 좀 갈등을 유발하는 인물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도 늘 선의를 갖고 있고 늘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뭔가 잘못되는 그런 선한 인물로만 가득 찬 세상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고 그 드라마를 만든 신원호 PD가 만든 드라마 모든 드라마들이 다 그런 식이거든요. 저는 그런 드라마를 너무나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가 우리 시대에 가장 사랑받는 드라마가 됐잖아요. 신원호 PD의 드라마들이. 어떤 갈등도 없고 어떤 악인도 등장하지 않는 착한 사람들로만 구성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굉장히 비참한 현실이나 지금의 갈등이 많은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어떤 도피처를 제공해주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미 현실이 그렇게 더럽고 정말 악독한데 우리가 드라마에서까지 그런 리얼리티를 봐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독자들이 할 수도 있고 시청자들이나 그래서 이제 그런 드라마나 그런 소설들이 더 각광받는 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세랑 작가가 그런 것들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예민하게 캐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시대 정신이라는 거를. 그런 면에서 이분이 굉장히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독자들이 원하는 감수성과 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감수성, 그런 애티튜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갈등이 있어야 되고 그 픽션에도 갈등이 있어야 되고 저는 어떤 면에서는 픽시남과 곡지남을 만드는 것 그리고 진정한 희망을 만드는 건 진정한 절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베냐민이 했던 말인데 희망은 가장 절망한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절망을 제대로 그려내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정말 잡을 수 있는 희망을 얘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요즘 시대에 환영받는 서사들을 저한테는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평면적이고 납작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이 시선으로부터라는 소설이 굉장히 장점도 많고 탄산 음료처럼 상큼하고 청량한 예,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근본적으로 태도라는 측면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아쉬움이 있다 개인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설적 형식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바대로라면 좀 더 에세이적인 소설들이 오늘날에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작품은 뭐 에세이적이라기보다는 텔링이 굉장히 우세한 작품. 그래서 실제로 사건에 대한 묘사라던가 사건 진행, 그러니까 냉정하게 살펴보면 하와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스펙타클한 사건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핵심 주인공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들을 보면 에피소딕한 아주 작은 사건들의 연결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서 국면의 중요한 이야기, 진짜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사건으로 일어나기보다는 텔링으로, 대화들로 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때 이 대화가 확보하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입장들이 다 오늘날 세계의 축소판 같아요. 보면은 이거에 대하여 이 사건을 환기시켜주고 저 사건을 환기시켜주고 동시에 거기에 대하여 나오고 있는 그 일종의 남성적 입장들 혹은 또 뭐 요즘 이제 페미니즘과 그에 대한 백래시에 대한 입장들 이런 것들도 다 함축을 하고 있고 결혼제도에 대한 이야기, 출산율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이들의 대화 속으로 편입되어 있는 이 세계의 어떤 축소판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뭔가의 다성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흐친이 이야기하는 소설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다수자들의 목소리가 소설의 언어로 중첩되어 있는 이런 다성성으로 읽어야 할지 달리 이제 봤을 때 조금 삐딱하게 보자면 이제 이것이 지금 거꾸로 하나의 목소리로 수렴되어가는 평면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 요즘에 저는 SNS도 약간 비슷한 현상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위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소셜 미디어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엄청난 민주주의적 다양성을 열어놓는 새로운 혁신적 매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에 우리가 접속하는 건 우리하고 공감 가능하고 우리하고 동일시 가능한 또 폐쇄적인 커뮤니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의 팔로우 목록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지금 소설과 그런 어떤 현실이 굉장히 너무 긴밀하게 촘촘하게 조응되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조금 난감함이 생겨납니다. 아까 심진관 선생님이 이 소설에 나온 남자들이 다 착한 남자 여기서 이 가족과 같이 지내는 남자 착한 남자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 메갈리아에서 되게 유행하던 말인데 착한 한남은 죽은 한남밖에 없다. 내가 무릎을 탁 쳤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소설이 그 정도는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누구야 상원이었나? 태호였나? 이야기할 때 상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벽이라도 될 수 있는 남자. 그러니까 어쨌든 착한 한남은 죽은 한남밖에 없고 여기서 가장 악역으로 나오는 남자가 그 마티아스라는 이제 그 화가인 대가인 화가인데 그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사실 현실에서 나쁜 남자일수록 끝까지 살아남아서 여자를 망가뜨리잖아요. 실제로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마티아스가 한 짓은 사실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온갖 그 나쁜 남자들의 행동에 비하면 정말 애교스러울 수준이거든요. 악역이 없어. 그러니까 악역이 제대로 형상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적대가 생기지 않죠. 그 적대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캐릭터가 두꺼워지고 그 싸움 속에서 사실은 세계가 조금 더 깊이가 생기는 것인데 악역이 제대로 형상화 안 돼 있고 다 착하다 보니까 마치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얘기해도 되게 공허하게 들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 지금 텔링 얘기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텔링과 다른 게 쇼잉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는 침착한 사람이었다. 이런 식의 텔링이 있다면 그의 침착한 성격을 이제 그렇죠. 쇼잉을 통해서 드러내는 건데 예를 들면은 막 밖에서 막 난리가 치는데도 이렇게 앉아 있는
뭐 앉아서 자기가 할 일을 끝까지 하는 어떤 그 난 남자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그 사람의 침착한 성격을 짐작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황을 다 담아낼 수는 없고 뜻을 다 담아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구성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더 그런 침착하다라는 한마디 말로는 이야기될 수 없는 다른 여러 뉘앙스들을 거기에 담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지금의 소설들은 사실은 그 뉘앙스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텔링과 쇼잉이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텔링과 쇼잉이 적절히 이제 같이 이제 섞여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쇼잉이 사라진 그러한 소설들 뿐인 것 같아요. 근데 좋게 얘기하면 네. 아까 이제 박영 선생님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텔링을 해놓고 쇼잉을 해야 될 부분들을 독자들이 알아서 그냥 구성을 해라라는 식으로 같이 구성되는 소설이 되는 거죠. 요즘 문화하면 이제 그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지금의 소설적 경향인 거는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펼치고 있는 이 문제들이, 그러니까 저는 보도연맹에 좀 집착을 해서 봤는데, 얘기를 끝까지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보도연맹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얼굴도 몰라요. 저희 어머니도 얼굴 몰라요. 왜냐하면 태중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보도연맹으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무관한 사람이죠, 저와. 근데 대학 다닐 때 그 이제 그때 막 그 이제 이게 아마 T가 대전 학살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밝혀지기 시작해서 이제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얼핏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머니가 뭐 보국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캐 보니까 이게 보도연맹인 것 같아서 이제 전화를 했죠, 어머니한테. 보도연맹이냐? 그랬더니 보도연맹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좀 있어요. 다큐멘터리를 한번 찍어볼까 엄마? 그랬더니 하지마! 절대 하지마! 왜? 그랬더니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는 그게 더 큰 거예요. 그 포비아가. 왜냐면 본인이 그니까 이제 그때야 이제 짐작이 되는 게 있어요. 그 마을에서 크면서 그런 시선을 엄청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반대로 나가는 거죠. 더 보수적이고 더 그런 거예요. 내가 빨갱이가 될까봐에 대한 경계심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할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고 저희 어머니도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그냥 농사나 짓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존이 중요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포비아가 되게 깊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도연맹이라는 그 사건 하나만 봐도 뭐 당사자성을 자꾸 제가 강조하고 싶진 않지만 그 당사자한테 가면 그게 되게 복합한 어떤 감정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텔링될 수 없는 하지마 그 말에는 막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도 있고 아빠 없이 자란 한도 있고, 그다음 눈총도 있고, 그다음 또 두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텔링으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거기에는 사실은 함축돼 있고, 그건 쇼잉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거든요. 뉘앙스. 예. 근데 이 보도연맹 보면 이게 약간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쿨한 엄마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딸이 이혼하고 왔는데, 그러면 심시선에 저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리액션이 아예 생략돼, 쇼잉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지금 에피소드들이 끌어들이고 있는 이 많은 상처들이 어쩌면 이런 식으로 배경화돼 버리는 거 아닐까. 그 그러니까 많은 분량이 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많은 분량이 드는 게 아니고 작가가 조금 더 고민해서 텔링할 걸 쇼잉해주면 독자는 더 많은 걸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결핍이 되면서 오히려 좀 뭐랄까 이게 당사자들한테 이게 과연 목소리를 대신 내준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인가, 아니면 문학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떤 방법인가, 이런 걸 좀 고민을 했을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아무튼 뉘앙스 관련된 거, 그 쇼잉이 언제 이제 어느 부분에서 담당해야 할 이 뉘앙스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쇼잉의 역할이 점차 한국 문학에서 사라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이때 이제 작동하게 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건 일종의 외부 기억 장치, 외부 저장 장치. 텍스트가 엄밀하게 담당하지는 않지만 환기시켜 줄 수 있는 지금 동시대 현실. 이 여기서 개입하게 되는 이런 식의 독법.
굉장히 어쨌거나 선호되고 있고 또 비평가들에게 있어서도 주목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 이런 것들 자체가 어쨌거나 징후적이기는 하고 분명히 근데 그게 이제 환기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외부 기억 장치에 있는 동시대 현실을 텍스트로 쑥 하고 가지고 들어오는 이 편의성이 때때로는 텍스트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말 그대로의 뉘앙스나 해석 가능성을 휘발시켜 버릴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도 차후에는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상의 뭔가를 텍스트를 써내야 하는 게 또 소설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전반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이 소설 적극 옹호하고 있는 박인성 선생님 물어봐 달라고 해가지고 질문을 3개를 채워야 돼요. 20자평 때고 왜냐면 그래야 사회로 편집하기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서 뭐 안 나오면 그냥 앞에 저기 두 번째 질문을 2회로 쪼가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 생각보다 논의할 거리가 많았던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긴 어려운데 이런 때 책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책 리뷰는 리액추입니다. 리액추. 진짜 창피하다. 그럼.